5장. 꿈은 정신질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들 대부분은 천재도 미치광이도 아니다. 하지만 광기와 창의성이 공존하는 꿈속에서 간접적인 체험을 하기도 한다. 꿈은 바깥 세상의 것들을 소품으로 활용하되 현실의 물리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배치한다는 점에서 추상적 사고와 비슷하다. 또한 꿈은 높은 곳 혹은 저 위와 관련될 때가 많다. 하늘을 날거나 옥상에서 떨어지는 꿈처럼 말이다. 그에 못지않게 흔한 것은 미래에 관한 꿈이다. 젖먹던 힘을 다해 목표를 쫓지만 늘 손에 닿을 듯 닿지 않은 채 꿈에서 깨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꿈속이 도파민 천하이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앞뒤 맥락 없이 몹시도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대부분 원초적 욕구가 씨앗이 된다. 이처럼 꿈을 꾸는 동안 벌어지는 인간의 정신 활동을 프로이트는 1차적 사고 과정이라고 명명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조현병 환자의 특징적 사고방식을 설명할 때도 사용된다. 그래서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꿈은 순간의 광기이고 광기는 긴 꿈이라는 명언을 남겼나 보다. 꿈에서 도파민은 현재지향적 화학 물질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실로 완전한 자유를 만끽한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현재지향적 회로가 휴면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인데 사람이 잠에 푹 들면 바깥 세상에서 뇌로 들어오는 모든 감각 신경 통로가 닫히니 당연한 결과다. 이때 도파민 회로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그동안 벌렀던 갖가지 기행을 꿈에 죄다 풀어놓는다. 그리하여 깨어있는 동안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거슬린다는 이유로 항상 찬밥심새였던 일들이 꿈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재미있게도 바로 그런 것들이 종종 독창적 아이디어가 화수분처럼 나오는 복주머니로 변신하곤 한다. 꿈과 정신질환의 유사성은 예나 지금이나 학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다. 지금도 관련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일례로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기괴한 꿈을 꾸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을 수집하고 의식적으로 갖는 판타지와 어떻게 다른지, 또 건강한 성인과 조현병 환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이중으로 비교 분석했다. 이때 의식적 판타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기법은 카드에 기반한 주제 통각 검사다. 카드에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저마다 정확히 꼬집을 수는 없지만 어떤 감정을 자아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주제는 성공과 실패, 경쟁, 질투, 공격성, 성 등 다양하다. 피시험자는 사진을 보고 상황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지어내 들려주면 되는 것이다. 연구팀은 기계성 밀도 지수를 기준으로 건강한 성인과 조현병 환자의 꿈과 TAT 검사 결과를 비교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꿈은 정신질환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활동의 세 가지 범주에서 기계성 밀도 지수 점수가 거의 똑같았던 것이다. 세 범주는 구체적으로 1번 조현병 환자가 꾼 꿈의 내용, 2번 조현병 환자가 TAT 검사에서 카드를 보고 들려준 이야기, 3번 건강한 성인이 꾼 꿈이다. 반면에 마지막 범주인 건강한 성인의 TAT 카드 해석은 점수가 훨씬 낮았다. 조현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꿈속에서 사는 것과 비슷하다는 쇼펜하우어의 통찰과 맥락이 닿는 연구 결과다. 꿈을 꾸는 것이 정신질환을 앓는 것과 비슷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침마다 평소의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까?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걸까? 아니면 논리적 사고력이 차차 살아나는 걸까? 만약 후자라면 과도기에 나는 여전히 살짝 맛이 간 상태일까? 잠깐, 중요한 번수가 하나 있다. 똑같이 잠을 자도 어떤 날은 꿈을 꾸고 어떤 날은 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잠에 취한 상태에서 완전히 깨기까지의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그 시간 동안 나의 사고 기능은 꿈을 꾼 날과 그렇지 않은 날 다를까? 뉴욕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은 잠에서 깬 피시험자에게 TAT 검사를 실시했다.
연구팀은 검사에서 피시험자들이 한 얘기를 기록하고 자는 동안 꿈을 꾼 경우와 꿈을 꾸지 않고 잠들었던 경우로 나눴다. 그 결과 꿈에서 깬 후 지어내는 이야기 완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길이도 길고 소재도 더 많았다. 꿈을 꾼 후 만들어진 얘기는 더 생생하고 훨씬 특이했다. 꿈에서는 생각이 훨씬 자유롭게 흐른다. 그래서 논리 따위는 아랑곳 않고 주제와 주제를 마구 넘나든다. 실제로도 이 두 세계 사이의 균열 속에서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사람이 많다. 프리드리히는 마침 벤젠의 상업적 가치가 치솟던 시기에 분자 구조를 밝혀내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 계열 분자들은 보통 탄소 원자보다 수소 원자의 수가 더 많았지만 벤젠은 달랑 탄소 원자 6개와 수소 원자 6개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 학계 전체가 들썩인 것이다. 벤젠 분자가 정확히 어떻게 생겨먹었든 범상치 않은 모형일 것은 틀림없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벤젠의 구조를 찾는데 매달렸다. 하지만 어떻게 조합해도 벤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분자 구조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벤젠의 분자 구조는 꽤 오래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래서 더욱 극적으로 느껴지는 깨달음의 순간을 케쿨레는 이렇게 수레했다. 교재 편집 작업을 계속하려고 책상에 앉았지만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 영 진도가 나지 않았다. 나는 의자를 돌려 고치 않고 벽난로를 멍하니 쳐다봤다. 그대로 선잠이 들었던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원자들이 내 앞에서 퐁퐁 살아났으니까. 다만 이번에는 작은 분자들이 예의를 지키려는 듯 뒤로 물러나 있었다. 이런 광경에 익숙했던 나는 금세 전체 그림을 파악했다. 원자들이 평소보다 단단하게 한 줄로 길게 엮여 있었는데 마치 뱀처럼 곳곳에서 꺾이고 이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라, 요거 봐라. 뱀 한 마리가 자기 꼬리를 입에 문 채로 마치 날 비웃듯 코앞에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닌가. 바로 그 순간 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벤젠 분자의 구조가 6개짜리 탄소 원자의 고리 모양이라는 사실을 케콜레에게 알려준 것은 꿈속의 환영이었다. 자신의 꼬리를 입에 물고 있는 뱀의 현상은 사실 시작도 끝도 없이 그 자체로 완전한 고리 군조를 암시했다. 이처럼 꿈이란 내면의 의식이 심상에 표출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 꿈에서 감각이라는 족쇄를 던져버린 도파민은 자유롭게 비상한다. 무엇도 도파민을 구속하지 못한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꿈과 심리를 연구하는 베럿 박사는 꿈이 케콜레가 가졌던 의문의 답을 시각적 이미지의 형태로 보여주었다는 점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뇌는 깨어있을 때 못지않게 활발히 활동한다. 다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자는 동안에는 사소한 정보를 걸러내는 영역, 즉 전두엽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2차 시각 피질이라는 영역이 바빠진다. 이 영역은 시각 정보를 눈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는다. 잘 때는 안구가 눈꺼풀로 덮여 있으니 당연하다. 대신에 시각적 자극을 우회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뇌가 이해하도록 돕는다. 꿈은 몹시도 시각적인 활동이다. 베럿 박사는 저서 수면위원회에서 케콜레가 졸면서 벤젠의 분자 구조를 발견했듯이 평범한 사람들도 현실 속 문제의 답을 찾는데 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박사가 학부 제자들을 참여시켜 꿈의 문제 해결 능력을 증명해 보인 실험이 있다. 박사는 일단 학생들이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선택하게 했다. 개인적인 것이든 학문적인 것이든 상관없었다. 보편적인 철학이나 도덕 문제도 괜찮았다. 해답을 제시하는 꿈을 잘 꾸게 하려면 이처럼 당사자의 최대 관심자를 공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결정을 내린 학생들에게는 꿈이 답을 가르쳐주는 요령을 전수하고 숙제를 냈다. 답을 찾았다고 생각될 때까지 매일 전날 밤 꾼 꿈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문제와 꿈을 기록한 일기를 판정단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면 판정단은 정말로 꿈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실험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문제와 관련된 꿈을 꾼 학생은 절반 정도였고, 그 중에서 무려 70%가 꿈에서 답을 찾았다고 믿었던 것이다. 판정단이 내린 결론도 대체로 비슷했다. 판정단은 문제에 관한 꿈 중에서 그 속에 답이 있었던 비율이 절반 정도라고 파악했다. 졸업 후에 진로가 걱정이라던 한 학생의 사례가 특히 흥미로워 잠깐 소개한다. 그는 실험에 참가하기 전 고향과 가까운 대학교 두 곳의 임상심리학 대학원에 지원서를 낸 상태였다. 조금 먼 곳에 있는 다른 대학교 두 곳의 산업심리학 대학원에서도 조만간 날라올 답신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자신을 태운 비행기가 미국 지도 위로 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엔진이 고장을 일으켰고 안전한 곳에 비상 착륙을 하겠다는 조종사의 안내 방송이 이어졌다. 비행기가 고향인 매사추세츠 주 상공에 떠 있을 때였다. 그러나 조종사는 매사추세츠에는 비행기를 착륙하기에 안전한 땅이 없다고 말했다. 잠에서 깬 학생은 평생을 보낸 고향 땅을 벗어나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제 그에게는 전공보다 학교의 위치가 더 중요했다. 그의 도파민 회로가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것이다. 많은 예술가에게 꿈은 영감의 노다지다. 폴 맥카트니는 예스터데이의 멜로디를 꿈에서 들었고, 키스 리처스는 꿈에서 들은 구절을 바탕으로 세티스팩션을 작곡했다. 문학계도 예외는 아니다. 로버트 스티븐스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아이디어를 꿈에서 얻었고, 영화화 되기도 한 미저리도 스티븐 킹의 꿈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하나를 떠올려 보자. 답을 알고 싶어 미치겠다는 마음이 드는 그런 문제여야 한다. 바람이 클수록 꿈에 나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골랐으면 잠들기 전에 그 문제를 생각해 보자. 가능하면 구체적인 형태를 떠올리는 게 좋다. 예를 들어, 고민거리가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그 상대방을 생각해야 한다. 작업에 영감을 찾고 싶다면 백지 한 장을 떠올린다. 프로젝트가 잘 풀리지 않아 심란하다면 그, 푸조레, 그 프로젝트를 대변하는 사물의 이미지를 상상한다. 이제 잠들기 전 마지막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자. 이때 필요한 준비물이 한 가지 있다. 잊지 말고 침대 머리맡에 종이와 펜을 갖다 놔야 한다. 잠에서 깨자마자 남아있는 꿈의 잔상을 재빨리 적어두기 위해서다. 자기 전에 생각했던 고민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질 필요 없다. 어차피 꿈은 정답을 베베 꼬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때 스피드는 생명이다. 다른 생각을 시작하는 동시에 꿈의 기억은 증발해버린다. 꿈이 문제의 답을 하루 만에 내놓는 일은 드물다. 또한 꿈이 제시한 해결책이 최상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이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한 참신한 전략이라는 건 확실하다. 6장.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림도 잘 그리는 이유. 예술과 과학은 아무 접점도 없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 예술과 과학은 도파민이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시를 지으려 해도, 물리 공식을 완성하려 해도 일단 현실의 겉모습 너머로 보다 심오한 수상적 세상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뤄질 수 없는 슬픈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은 전자와 에너지의 공식을 연구하는 물리학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실제로 과학자 집단 안에는 예술혼이 충만한 사람이 많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에는 예술 관련 취미를 가진 회원이 일반 대중과 비교해 1.5배 많다고 한다. 이 비율은 영국 왕립협회로 가면 거의 2배로, 노벨상 수상자들만 따지면 무려 3배로 껑충 뛴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잘 할수록 예술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바로 이 연관성 덕분에 실용과학 분야가 예술가들의 덕을 톡톡히 본 일이 있었다. 처음에 컴퓨터는 연도를 뒤 두 자리 숫자로만 인식하도록 발명되었다. 즉, 1999년은 숫자 99만 치면 되는 식으로 말이다. 저장 공간을 최소화하고
덤으로 타이핑하는 손가락의 수고를 덜려는 개발자들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게 있었다. 99가 2099년을 뜻할 수도 있다는 것 말이다. 웹브라우저와 문서 작성기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사실상 모든 프로그램이 충돌할 위기에 처했다. 비행기, 댐, 핵발 전소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에러가 난다면 그야말로 전 지구적 대재앙이었다. 일명 Y2K 문제로 유명해진 이 버그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 전공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전해지는 바로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생뚱맞게도 음악가를 전선관리 전문가로 고용했다고 한다. 음악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쉽게 외운다는 이유에서였다. 음악적 재능과 수학적 재능은 한 세트인 경우가 많다. 둘 다 도파민과 쿵짝이 잘 맞기 때문이다. 때문에 둘 중 어느 한쪽으로도 도파민 회로가 발달한 사람은 다른 쪽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다. 대다수의 과학자가 동시에 예수가이듯 대부분의 음악가가 수학자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재능을 마냥 부러워할 수도 없다. 도파민이 넘쳐나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도파민 수치가 높으면 공감력 같은 현재지향적 기능이 억제된다. 그런데 공감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즉 공감력은 사회생활에 필수적이다. 그런 까닭에 종종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 사귀는 데에는 서툰 것이다. 파티에서 한 과학자를 알게 되었다고 하자. 그는 자신이 진행 중인 연구 얘기만 몇 시간째 늘어놓는다. 상대가 얼마나 지루해 하는지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 정의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이라면 나는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끼지만 이상하게도 나 자신이 왜 다른 인간과 부딪힐 일은 만들고 싶지 않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나는 인류를 사랑하지만 사람들은 싫다. 는 명언 아닌 명언을 덧붙였다. 사회 정의와 인류애라는 추상적 개념은 쉽게 수용하면서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만남은 그에게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그런 성격 탓에 아인슈타인의 사생활은 그리 평범하지 않았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오직 과학뿐이었다. 아인슈타인은 본부인을 두고 바람을 피우더니 이혼 후에 그 불륜 상대와 재혼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등 여러 여성과 연문을 뿌리고 다녔다. 도파민이 우세한 아인슈타인의 정신세계는 축복이자 저주였다. 그는 도파민 덕분에 남다른 창의력을 발휘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래 지속되는 동반자적 사랑에 정착하지 못했다. 천재의 뇌는 도파민형 성격을 분석하기에 좋다. 도파민형 성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충동적 쾌락에 끌려다니는 유형이 있다. 이런 사람은 진득한 연애를 다 하지 못하고 조건 만남으로 연명하며 중독에도 취약하다. 다음은 정서적으로 고립된 채 오직 묘포와 계획만을 바라보며 직진하는 유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퇴근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 야근과 주말 근무를 자청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을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한다. 전공 분야가 예술인지 과학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부류에 속하는 창의적 선재들은 경미한 자폐증 환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사회성이 크게 떨어진다. 도파민형 천재는 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탓에 항상 몰골이 말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성격 유형은 겉으로는 모두 별개인 것 같지만 큰 공통점이 있다. 바로 현재를 즐기는 여유를 포기하고 미래의 자원을 극대화하는 데 온몸과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조건 만남주의자는 늘 더 짜릿한 자극을 원한다. 어떤 시도도 결코 만족스러운 법이 없다. 무엇을 상상하든 결과는 늘 시시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오늘의 타깃이 넘어오자마자 다음 타깃으로 눈을 돌린다. 미래와 현재 사이에 저울이 크게 기울어져 있는 것은 일 중독자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은 성취를 원한다. 첫 번째 유형과 다른 점은 긴 안목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 부, 권력과 같은 추상적 가치를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천재들이다. 그들의 정신은 보통 사람들이 짐작조차 못하는 딴 세상에 있다. 그곳에서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만 집중한다. 그래서 천재들은 세상을 바꾼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집착과 미래의 진짜 사람들에게는 무서울 정도로 무관심하다.